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제 물가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물가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 완화가 이제 시작된 걸까?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가 됐습니다. 예, 조금 도발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물가는 잡힌 겁니까? 네, 잡혀가겠죠. 네. 네, 잡혀갈 걸로 봅니다. 네. 안 잡히면 뭐 큰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예.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생산자 물가 나온 거 좀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다음 달 또 물가를 다음 달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물가,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네. 어쨌든 예상보다 낮게 7.7% 나왔고요. 네. 이어서 뭐 생산자 물가도 발표됐죠. 네. 3월 달에 생산자 물가 고점이 11.7%였는데 지금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이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오고 있다. 생산자 물가는 3월, 소비자 물가는 6월, 지난 6월에 정점을 찍은 거는 같다. 하지만 하락 속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사실 뭐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이 지난 뭐 한 3월 정도부터는 에너지 문제보다는 이제 수요 견인, 네.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임금 인플레가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가 좀 가파르게 잡힌다는 얘기는 뭐 미국 소비 경기가 조금 급냉한다는 얘기고요. 천천히 잡힌다는 얘기는 물가가 천천히 잡힌다는 얘기는 사실 경기가 조금 더 버틴다 혹은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죠. 서로 상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연착륙되는 건데 네. 그 조합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물가 하락과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가 경기 어쨌든 침체를 동반하지 않고선 이제 그런 조건식을 도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상품 가격보다는 임금, 서비스 물가 이런 쪽이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물론 뭐 페이크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금리 우리 계속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서비스 물가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건가요, 미국이? 네, 지금 이제 잡혀갈 거로 봅니다. 네. 서비스 물가도.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감원을 그렇죠. 지금 예. 발표하고 있고 이런 감원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3분기였는데요. 4분기에도 또 감원이 시작될 거고 또 유통, 접객 이런 쪽에서도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임시직을 많이 고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절성이 끝나면 내년 들어서는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업 쪽에서 또 쇼핑 관련, 유통 관련 인력도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3월 정도부터는 고용이 본격적으로 줄면서 서비스 물가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는 네. 물가가 굉장히 조금 큰 보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7.7%입니다만은 내년 6월 정도에는 한 5%대 중반까지 최소 안 떨어지더라도 5.7%, 많이 네. 떨어지면 5.5%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위기는 내년 3, 4월 이후에는 물가는 완전히 잡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을 보기 때문에 워낙 높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네.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연준의 그 물가 목표치는 2%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자리에서 앞자리가 좀 바뀐 상황이고 내년에 6% 가더라도 그래도 2%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 자체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논란도 있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또 금리를 진짜 뭐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좀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네, 일단은 연준은 뭐 네.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일단 뭐 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네.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고 속도는 조절하겠죠. 지금 당장 12월 네. 달에 50bp 그리고 2월과 3월에 0.25%포인트씩 두 번 올리면 한 5.0%의 기준금리를 갖다 놓으면 일단 뭐 내년 3, 4월부터 진행되는 경기 둔화라든지 또 본격적인 서비스 물가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더 올릴지 계속 동결할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동결 기간은 그 대신에 조금 물가의 관찰 기간이 적어도 한 2분기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2분기 정도는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는 것을 확인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전체적으로는 금리 동결 기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9월 FOMC에서 사실은 연준이 밝혔습니다. 근원 PC가 내년에 한 3.1 정도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후년 2024년 말에 한 2.3% 정도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월 달에 연준이 발표한 조금 물가에 대한 해답은 내년이 아니고 후년 정도는 돼야 물가가 완전히 잡힐 거다. 연준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물가에 도달할 거다. 그럴 정도로 지금 9월 달 연준은 9월 달만 해도 연준이 이 물가가 굉장히 잡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승전 물가이고요. 그에 따른 통화 정책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경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기로의 코스피 2,500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로의 코스피 2,300 넘어서 2,400, 뭐 2,400, 2,500 턱밑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네. 시장 기대치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지수 레벨 구간들 뭐 밸류를 보든 모멘텀으로 보든 박사님은 뭐 어느 정도 수위라고 생각하세요? 네, 2,500선은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매우 이제 약한 그런 네. 상황이죠. 평상시 같으면 뭐 약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어질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의 실적의 둔화, 둔화 이런 것들을 예상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12개월 선행 EPS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내고 있고 또 내년도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은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지금 11.7배 정도 지금 와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지금 주가가 코스피가 2,134 찍었을 때 그때 PER인 뭐 8배 때 8.4, 5배 정도 됐을 텐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코스피 PER이 거의 2배 가까이 뭐 이렇게 좀 2배는 아니고 8.5배에서 11배 정도 이렇게 지금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코스피가 뭐 굉장히 뭐 비싸졌다. 하지만 저평가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 저평가는 좀 해소됐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것은 9월 30일 날 어쨌든 찍었던 2,100선대 코스피 어쨌든 저점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점은 확인됐다라는 것을 조금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빠르게 반등이 온 것도 사실은 뭐 밸류가 싸니까 사자라고 올라왔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대형주 중심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의 실망감 자금이 들어왔었다는 건데, 근데 또 한 이틀 쉬니까 그 전에는 뭐 한국을 산다 바이코리아 그러다가 또 한 이틀 빠니까 언론에서는 뭐 셀코리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차이나런 뭐 중국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신흥국으로 좀 분산을 시키는 과정은 뭐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가 보통 올해 있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변경을 다 완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뭐 11월 하순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좀 축소. 그렇다고 뭐 주식을 팔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에 유입되던 속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수급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수급 공백이 연말에 조금 예상이 되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환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원달러도 좀 고점에서 좀 급하게 내려온 측면이 있고 또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원달러가 방향성을 좀 잃는 시기, 그런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어쨌든 작동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한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주춤한 건 단기적으로 환율하고 연동성이 분명히 일정 부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워낙 환율이 사실 갑자기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에 따른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오늘 아까 수급 보여주셨지만 오늘 2,500 순매도면 이 시간대 많거든요. 어제도 순매도에다가 순매수로 돌아졌는데 환율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환율이 오늘도 11원이 올랐고요. 어제 많이 올랐죠. 12원 올랐고 오늘 11원 오르면서 1,336원인데요. 말씀 나오신 길에 환율도 좀 체크를 해주죠. 그렇다고 다시 1,400 위로 쉽게 가지는 또 않겠죠? 예. 네, 연말까지는 네. 1,300원대에서 공방을 벌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00원대를 지지선, 원달러 환율상으로는 그리고 1,400원대를 어쨌든 두터운 어떤 기술적 어쨌든 벽으로 이렇게 형성하면서 1,300원대에서 좀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또 1,400원 위로 좀 오버슈팅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유로화가 안정되고 또 엔화도 최근에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 번 더 확산되면 안전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는 안전 통화 또 안전 국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몰리면서 글로벌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연준발 사실 달러 강세는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한 번 더 추가적인 강세, 원달러의 약세를 한 번은 조금 겪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들어서 예.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주식시장에서 수급 얘기하면서 환율까지 체크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확실성 일부 해소 기대감. 네, 중국에 대한 전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낙관적으로 전환을 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중국의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 졸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자금이 한국으로 왔다는 건데 다시 이제 또 G20에서 위중 정상이 만나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연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요? 네, 저는 차츰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네. 일단 내년 3월 달에 이제 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시진핑 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이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절기를 지나면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쨌든 정책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러한 시기고 백신의 공급이라든지 혹은 수입을 해서 좀 이렇게 다시 포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정책 변화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내년 3월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이벤트가 많은 시기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중국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데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빠지면서 일단 기저효과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3월 이후에는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경기 지표가 조금 반짝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데 문제는 중국도 수출 중심 국가인데 세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라든지 또 중국의 어쨌든 주가는 상당히 제한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내년 3월에 이제 전인대하고 공식적으로 시진핑 사면임을 하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싶겠네요, 그죠? 통화 정책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이제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잘 끈을 풀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G20에서는 미중 정상이 만났는데요.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미중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 상태로 갈등 국면으로 갈까요? 네, 미국이 중국의 어쨌든 기술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와 견제를 함으로써 양국이 좀 기술 중심의 갈등 체제가 계속된다라는 것은 뭐 좀 불보듯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조금 장기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미국의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도 중국향 매출이 20%가 넘는 상황이고 또 많은 미국의 어쨌든 반도체 직접 관련된 기업들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뭐 한 20-30%의 매출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포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또 기술 규제가 좀 액면 그대로 진행되기는 좀 미국도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양국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밀당을 하면서 어쨌든 줄 거 주고 또 받을 거 받으면서 하지만 어쨌든 그 경제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좀 전개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제한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핵심 이슈들 키워드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